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장고 끝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특검 수사가 정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국정농단의 장본인 최순실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벌이는 등 탄핵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영수 특별검사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수사 때 빠져 있었던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위증 혐의도 더했습니다. 자 교수님, 네. 사실 이제 특검팀 혐의 입증을 자신한다라고 밝혔는데 사실 이제 거의 건곤일척의 승부수를 던졌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죠. 이 이재용 부회장을 소환하고 나서도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하고 한 사흘 정도가 걸렸지 않습니까? 그만큼 특검이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삼성이 우리 국가 경제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 이것이 만약에 삼성에 대한 만약에 무리수를 통해서 기소를 하게 됐다. 나중에 이것이 무죄가 된다든지 네네. 아니면 당장 이 영장실질심사에서 만약에 기각이 됐을 경우에는 특검의 수사가 동력이 상당히 이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금 특검의 입장에서는 이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죄 부분을 그러니까 이 법리적으로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나 증언들을 네. 진술들을 확보할 수밖에 해야 되는데 이재용 부회장은 제가 알기로는 그 특검 수사에서도 자신은 아무런 대가성 바라지 않고 오히려 삼성은 그 대통령 또는 권력의 이 강요에 의한 희생자라는 그런 논리를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특검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뇌물죄가 성립이 되려고 한다면 결국 그러면 지금 삼성이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승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단계였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있어서 국민연금으로부터 찬성을 이끌어냈던 부분들이 결국은 정부와 뭔가 사전 모의를 통해서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이 지금 삼성이 이 최순실과 정유라 씨에 대한 이 지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름대로는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거들을 확보하지 않았을까? 그러기 과연 그것이 이 지금 법정에서 어떻게 내놓을지는 아직까지는 정확하게는 예측은 할 수 없습니다만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헌법재판소 현장 연결을 지금 준비되는 걸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안종범 청와대 전 정책조정수석 5차 증인신문에 출석하기 위해 지금 헌법재판소에 출석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는 이제 안종범 전 수석의 모습 보여드리고 잠시 더 뒤에 나눠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좀 계속 저희들이 이제 오늘 특검 수사 또 탄핵재판소의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지금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는데 김 소장님 보시기에 이제 뇌물죄를 박 대통령이나 이재용 부회장이 적용하려면 공무관계 어떤 경제적 이득이 같다라는 걸 입증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일단은 공모라고 하는 거는 그렇죠. 뭐라고 그러죠? 이익을 경제 공동체. 경제 공동체. 네네. 그 법률적인 용어가 아닌데도 그렇게 일반적으로 쓰이는 거 보면은 그게 일종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통용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자체를 가지고 증명하기는 그렇게 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그 대통령이 퇴임하고 나서 그게 판가름이 나는 일이지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판가름 내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 정리가 되는 방향으로 간다. 네. 그런 전제에서 이렇게 지금 입증을 하기 그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퇴임 이후에 이득을 노리고 하는 것은 지금 입장은 어렵다. 그건 좀 어려운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대가성 문제인데 지금 대가성 부분에 대해서는 삼성은 주기차게 그건 대가성이 아니다.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의 합병은 이거는 국가 차원에서 외국 자본에 대해서 방어하기 위한 그 정책적인 결단이었다라는 것과 별개로 또 국가에서 기여를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도네이션을 한 거는 그 어쩔 수 없는 압박에 의한 거다. 그래서 피해자인 거다. 네. 그래서 이 둘을 인위적으로 엮지 말아라라고 하는 게 항변의 이유인 거죠. 그런 걸 보면은 지금 그 대가성의 문제와
또 경쟁 공동체라고 하는 두 가지를 증명해야 하는데 이 둘 다 증명하기가 지금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걸 증명하는데 어렵기 때문에 좀 장고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공을 다시 법원으로 네. 넘기는 그래서 법원이 이틀 후에 이걸 그 판결을 내는데도 이게 처음에 특검에서는 법과 원칙에 의해서 하겠다는 강한 입장을 하다가 네. 결국 국민 경제를 안 볼 수 없다. 약간 유화 한번 물러서는 거 하다가 오늘은 정의를 구현하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강성 입장을 했는데 이것은 결국 촛불 민심에 상당히 그 영향을 받은 거가 크다. 그리고 그걸 다시 법원으로 넘겨서 법원에 압박을 넣는 용도로 활용하겠다. 이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그동안 법원, 특검이 청구하는 영장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게 인용하는 편이었거든요. 전망, 뭐 어렵겠지만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일단은 법원도 지금 저거를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지금 이틀 정도 남았는데 그 이틀 동안에 정말 많은 법리 검토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검찰에서야 특별하게 이걸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엮어가지고 지금 하는데 뇌물공여 네. 그리고 횡령, 위증 그런데 뇌물공여만 확실하다고 하면 그것만 해가지고 해도 이건 발부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런데 위증까지도 넣었다는 건 아무래도 조금 자신이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 그거를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럼 법원 입장에서는 법에 근거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법원이 고민이 많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사안의 중대성 이 세 가지가 이제 법원 실질심사의 기준인데 네. 차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떤 판단? 사실 뭐 영장실질심사는 뭐 지금 판사 한 명이 지금 단독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서 뭐 유무죄가 판결되는 건 아닙니다만 향후 그 특검 수사에 있어서 상당한 그 이 하나의 분수령이 될 만한 중요한 그것이 되겠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특검의 입장에서는 뭐 앞서 우리 김 소장 말씀하셨던 대로 대가성과 또 이 공동지감론 이 부분을 어떻게 입증할 것이냐의 부분인데 일단 대가성 부분은 2015년 3월 달에 삼성이 그 승마협회 회장을 맡지 않습니까? 네. 그 맡고 나서 바로 그 직후부터 이 최순실의 딸인 정유라에 대해서 지금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로드맵을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 건 로드맵을 왜 만들었을까? 그럼 삼성은 그때 당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충분한 그 정보망을 통해서 이 최순실의 비선실세의 존재를 알고 그 능력을 알고 미리 그 향후에 있을 그 합병에 대비해서 미리 그렇게 한 것이 아니냐. 박 그렇다고 한다면 최순실의 관계를 알았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가성은 충분히 성립된다는 부분을 아마 강조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공동지감론이라는 부분은 그러니까 경제 공동체라는 것이 결국 지갑을 같이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퇴임 이후라는 말씀했지만 퇴임 이전 대통령이 되기 이전부터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 재산을 사실상 관리해온 관리자다. 그렇다고 하면 그 최순실 씨가 취하는 이득은 결국 대통령의 이득으로 기획을 낼 수밖에 없지 않느냐. 바로 그런 부분들을 입증하기 위해서 특검이 이번에 누구를 소환했냐면 참고인으로 최재석 씨라고 이 지금 최순실 씨의 어부 오빠를 부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그 자신들의 아버지인 최태민 씨가 어떻게 재산을 관리해왔는지를 꼼꼼히 캐물었던 거고요. 또 한 사람은 더 불렀지 않습니까? 신동욱 씨를 또 불렀죠. 네, 제부죠. 제부죠. 그래서 유경재단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배경 자체가 결국은 최순실 씨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부분인데 그것이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그 경제적 이익과 일치한다는 부분을 나름대로는 특검은 상당히 조사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금 영장실질심사에서도 네. 아마 판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 이제 탄핵 심판 이번에 영장 발부 여부가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번 사건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최순실에 대한 증인 신문이 있었는데 김 소장님 사실 이제 역시 모르쇠로 일관을 했어요. 모든 질문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난다. 나하고 네. 무슨 상관이냐. 오히려 역정까지 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러게요. 처음에 딱 왔을 검찰에 출두했을 때만 해도 죽을 죄를 졌습니다. 반성 모드였는데 오늘 보니까 반경 모드로 그게 좀 바뀐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지금 전략이 좀 바뀐 거 아니냐. 네. 전체적인 전략이 결국은 지금은 전체적으로 큰 그림에서는 지연 작전으로 계속 나가고 있는 거죠. 최순실 씨뿐만 아니라 이 전체를 누군가가 이렇게 기획을 했다고 하면은 전체적인 그 프레임은 지연 전술로 가는 거고 그거는 지금 이재만이나 안봉근 문고리 3인방 중에서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분들은 출두를 지금 거부하고 있단 말이죠. 소재 파악도 안 되는. 예, 소재 파악도 안 되고 그리고 결국 지금 나오는 사람들은
구치소에 있는 분들만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구치소에 있는 분들이 계속 안 나오다가 결국 나온다라고 하는 건 나와서 강하게 항변을 함으로써 이 그 전체 재판 자체를 좀 유리한 국면으로 끌고 가려고 네.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게 국민들이 보고 있고 재판관들도 지금 어느 정도 심증이 있는데 자기 주장만 했다고 해가지고 유리한 국면으로 간다라고 하는 건 좀 그 어폐가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이 전체적인 흐름은 결국 지연 전술이다. 그리고 네. 최순실 씨는 자기 선에서 전설을 좀 만들어가지고 이걸 좀 끌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략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세월호 당일에 대해서는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넘어갔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결국 그러니까 최순실 씨는 저는 오늘 뭐 지금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놓은 부분은 그 앞서서 나왔던 이영선 윤전추 행정관의 사례를 보고 야 이거는 내가 나가서 이건 내 판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갖고 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뭐 앞서 언급했던 두 사람의 행정관 자체가 네. 자신들에게 불리한 것들은 다 모른다. 그리고 기억 안 난다. 또 상당히 그 대통령 관련된 업무라서 말할 수 없다. 그리고 꼬리를 잘랐지만 그러나 대통령에게 불리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들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를 들면 지금 의상실 옷감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대통령이 뇌물죄에 해당되든지 아니면 또 공동지갑론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자신들이 피해가야 되는데. 피해 가려고 하면서 그 돈 봉투를 갖다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본인들은 그 안에 사실 만져봐서 또 돈이라는 걸 알았지. 그게 돈인 직접 본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갖다 주면서도 영수증도 받아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오늘 최순실도 똑같은 이야기였어요. 다른 건 다 모른다, 기억 안 난다 하면서 아까 방송하실 때 세월호 부분도 뭐 어제 일도 기억 안 나는데 그거 기억 안 난다 하면서 그런데 어떻게 의상실 옷감 문제는 똑같은 논리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뭐 자신들이 충분히 자기들의 일방적인 진술을 할 수 있는 무대가 만들어졌다. 그렇기 네. 때문에 자신은 나가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면 이 세 사람의 패턴이 비슷하게 진행되는 걸 보면 저는 그 뒤에 이 지금 헌법재판과 그러니까 지금 탄핵소추와 관련된 네. 이 지금 뒤에서 배후에 지휘하는 컨트롤 타워가 다 똑같은 패턴의 그런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이 지금 주요 이 정인들에게 일종의 지침을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강한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사실 같습니다. 이제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출석을 해서 변론을 할 수 있다라는 관측까지 나오는데 과연 어떤 전략이 승부수가 통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정치권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후발주자인 반 전 총장 영호남을 아우르는 행보를 보이고 문재인 전 대표 개혁 적임자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각 당의 입장, 각 정치 세력의 입장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귀국 후 반 전 총장의 행보를 보면서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의 낯뜨거운 모시오기 경쟁에 제대로 절실하셔야 될 것입니다. 책임 정치, 정당 정치를 물타기 해주는 도구로 쓰임새가 끝난다면은 조국이 배출한 유엔 사무총장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설픈 대선 주자 힘내내시기보다는 끝까지 나라의 자긍심을 지키는 쪽으로 유엔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자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어제 본인 스스로를 털어도 먼지가 나지 않는 사람이라고 자화자찬했는데 안보 문제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야말로 반드시 털고 또 털어야 할 국가 지도자의 가장 큰 검증 항목일 것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본인이 정권 최고 실세로 군림하였던 노무현 정부 때 안보와 경제, 부패 문제 등에서 어떻게 처신하고 조언하고 결과를 냈는지 과거에 대해 반성하는 마음으로 국민의 검증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 정당 정치 책임 절치 물타기 용 쓰임새로 쓰인다면 반기문 전 총장 사무총장의 집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hir난을 했습니다. 새누리당 정우택 원내대표 문재인 전 대표 안보 문제 무책임한 태도 반드시 털고 가야 할 검증 항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김 부사장님, 사실 이제 이런 모습들 자기 정치 세력 안에 가둬놓는 프레임 경쟁 시작됐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맞습니다. 지금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대선 후보가 없으니까 반기문 총장을 자기 당 대선 후보로 만들어야겠다는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 지금 대리전 형식으로 가는 거고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에도 문재인 대표는 지금 애써 거리를 좀 두고 네. 언급을 안 하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냥 방치하면은 지금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설픈 대권 주자 흉내라고 내지 하는 마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귀국한 지 며칠 안 됐는데 그 반기문 총장이 역시 좀 주목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용이 있는 행보나 메시지가 있는 건 아닌데 저렇게 논란이 많이 되는 거 보면은 역시 반기문 총장이 그래도 문재인 대표하고 양강 구도로 갈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문제는 반기문 총장이 지금 며칠 안 됐지만 어떤 전략을 써야 하느냐. 지금 계속 주위에서 뭐 트집을 많이 잡히는 거 아니에요? 저기 10,000원짜리 2개 자동 거기에다 넣는 거나 뭐 저기 음성 꽃동네 가가지고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런 계속 저런 행보가 계속 처음이니까 지금 괜찮은데 네. 계속 저런 행보가 된다라고 쌓이면, 하면은 네. 역시 2등 주자의 뾰족함이 없는 거 아닌가. 그러면 결국은 1등 주자의 지금 행보로 보이고 있는데 2등 주자로서 좀 더 저돌적인 아니면 뾰족하고 아주 집중적인 메시지와 행보를 보여야지 그나마 문재인 대표와의 양강 구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은 너무 얇고 넓은 네. 뭐 지대너벽이라고 하는 그 베스트셀러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지금 행보나 메시지를 보면 두루두루하고 좀 너무 의존적이고 외교적인 그런 행보들을 계속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물론 그거는 처음에 와가지고 적응 기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예. 적어도 설 전에는 나름대로 반기문의 그 트레이드 마크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국민들한테 반기문표. 보여줘서 그렇죠. 반기문은 무엇의 전도사다라고 하는 걸 보여줘야지 그래야지 추석 설 잔치상 설 민심 거기에 상당히 의미 있게 받아들여지지 않은가 그런 거 보면은 지금 시간이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면에서 지금 좀 분발해야 할 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반기문 전 총장 구체적인 청사진 현실적인 처방이 눈에 안 띄인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물론 뭐 반기문 전 총장의 입장에서 보면 본인 스스로가 지금 정치 교체를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특정 정파하고 손을 잡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소위 말하는 광폭 행보, 대통합 행보를 하다 보니까 좀 이래 어떻게 보면 좀 정체성이 약간 좀 오락가락하게 비칠 수 있는 부분이 보이는 거죠. 저는 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뭐 차차 시간이 지나면 정리가 되겠지만 네. 본인 스스로 생각했을 때는 아마 이 조기 대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들어오자마자 바로 뭐 지금 대선 행보를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좀 급발진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동을 빨리 걸고 나가려고 하니까 그러면 사고 위험성이 크게 높아질 예언이 안 수밖에 돼 없는 있다, 거예요. 아직.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앞서 뭐 우리 김 소장 말씀하셨듯이 이 지금 공항철도 표 끊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구설수에 지금 휘말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다가 또 본인을 둘러싼 여러 가지 또 의혹들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지금 아직 해명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직까지 지지율이 크게 이 컨벤션, 그 귀국에 따른 컨벤션 효과를 아직까지 크게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부분은 뭐 지금 그 반기문 전 총장의 그 아마 진영에서도 네. 상당히 아마 깊이 고심할 수 있는. 고심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여담 같긴 한데 오늘 저 반기문 전 총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귀국 네. 전화 통화를 했어요. 사실 뭐 의례적인 일이긴 한데 저는 뭐 일종의 통과 의뢰라고 통과 봅니다. 의뢰다. 뭐 본인이 지금 사실 해마다 박근혜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고, 그러니까 유엔 사무총장으로 또 재직하고 있을 때 국제 다자간 뭐 외교 무대에서 또 두 분이서 다 따로 뭐 7번, 8번 이렇게 대화를 할 정도로 아주 막역한 사이 이미지를 보였지 않습니까? 그런 이미지라고 한다면, 그럼 돌아와서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에게 인사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냐는 또 여러 보수층에서 여러 가지 지적들이 나오니까 좀 일종 떠밀려서 하는 듯한 그런 모양새를 좀 보여준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나 네. 지금 유엔 반기문 총장의 전 총장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관계를 일단 어느 정도 그러니까 차별화를 안 하고는 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는 딱 형식적인, 관례적인, 의례적인 딱 그 정도 수사에만 그쳤다. 사실 그렇게 이제 반 총장 입장에서는 박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참 고민스러운 문제일 것 같은데 김 소장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2분이라고 하는 건 물리적으로 굉장히 작은 시간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여기서 나오는 얘기 이외에 따로 뭐 얘기를 할 시간이 없었던 거죠. 그런 걸 보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의례적인 통과 의례의 그런 측면이 있고 결국 반기문 총장은
지금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호남 민심, 영남 민심이 굉장히 중요한데 또 영남 민심을 대표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 또는 이런 부분들은 지금 걸림돌이 된다라고 하는 이중의 딜레마에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반기문 총장이 앞으로 나가야 할 건 박근혜 대통령과는 관계를 확실하게 정리를 좀 하고 그다음에 중원을 중심으로 해서 중원을 확실하게 다진 다음에 결국 TK 지지를 받지 못하면은 대통령이 될 수 없다라는 건 명심을 해야 해요. 현실적인 필요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매몰차게 해서는 그래도 영남 민심은 아직까지. 아무리 싫어도 남이 욕하는 건 그 용납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TK 민심은 더더욱 그렇죠. 그렇죠. 게다가 그 중부권의 충청도의 충북의 그 후보가 뭐 무시를 해? 그러면 우리 야당하면 되지. 이렇게 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중의 딜레마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공격도 사실 여야를 넘나들어 집중 견제를 받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사드 반대 입장의 말바꾸기 아니냐는 논란이 있고 있습니다.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의 말씀을 들어보면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또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혼란스럽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하자 재검토를 주장하며 정부를 맹공해 오더니 촛불 정국부터는 차기 정부로 결정권을 넘겨라 라고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도대체 말바꾸기를 시리즈로 하면서 어떻게 자신을 검증되고 가장 준비된 사람이라고 하는지 듣는 사람들이 민망할 따름입니다.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혼란스럽다. 어디 가장 준비된 사람이라고 하는지 민망스럽다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차 교수님, 예. 사실 문재인 전 대표 입장 바뀐 것 없다. 내일 출간하는 저서에서도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제 해명을 했는데 제가 봐도 별로 그렇게 입장이 바뀐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지금 그러니까 여권 내지는 또 지금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전 대표 이런 이 워딩이 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공격을 해야죠. 결국은 지금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는 것이 뭐 자신의 자기 정부가 자신이 맡게 된다고 하면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소야대인 국회에다가 공을 넘겨서 그쪽에다가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고 그렇게 공격을 해야 될 부분인데 사실 뭐 지금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본다고 한다면 지금 뭐 사드 원래 그러니까 지금 논의 단계부터 상당히 강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 미군은 지금 뭐 올 한 해에 무조건 배치하자고 강하게 지금 그 행보를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다가 지금 미국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새로운 트럼프 정부와의 관계 등 이런 걸 모든 걸 고려한다면 차기 정부를 자기가 문재인 전 대표가 맡는다고 하더라도 이걸 무조건 거부할 수만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이것이 국회 비준의 몫이라고 해서 국회 쪽으로 넘기는 그런 하나의 절차를 통해서 미국과의 대화의 뭐 그런 여러 가지 시간도 벌고 또 이 정치적 운신의 폭을 넓히겠다. 또 아울러서 중국하고도 러시아하고도 이야기하면서 사드 문제를 어떻게 조금 이 같이 공동분모를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하나 모색하겠다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전술적으로 상당히 아주 잘 고려된 저는 워딩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또 이런 측면도 있죠.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나름대로는 집토끼는 이제 확실히 잡았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상승세가 상당히 꺾였다. 이제는 집토끼는 안심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산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사드 문제에서도 약간 유연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중도 외연을 확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그런 식의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연 집도끼가 과연 탄탄할 것인지.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국내 정치로 자꾸 엮으면은 정말 불안해져요. 지금 대부분의 국민들이 안보는 진보나 보수나 상관없이 계속 이어가길 바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한미동맹이나 이런 것들이 기반되지 않으면 촛불 민심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외국에서 보기에는 정말 무정부 상태인데도 우리나라가 그래도 버틸 수 있는 거는 한미동맹을 비롯해서 안보에 대한 걱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공론화 과정을 얘기하는데 지금 공론화 과정을 얘기하는 자체가 굉장히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틈이 있네 그래가지고 계속 압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공론화 과정을 얘기하는 건 중국의 압박을 유도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들은 명확한 거고요. 지금 미국이나 일본이 가지고 있는 레이더가 사드 레이더보다 훨씬 강력한데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북핵 문제가 원래 이 사드 문제의 원인인데 제공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하면서 왜 한국에 대해서 사드 하면 안 된다. 그게 중국의 국익에 관련되는 거다라고 왜 압박을 하느냐. 결국은 압박을 계속하면 흔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1등 후보인 대한민국의 문재인 후보가 이거 신중론을 한다라고 하면 여지를 열어준다는 말이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우리 내부에서 해결될 부분이 아니라 국제적인 관계에 있어서 우리 안보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이렇게 접근하면은 국민들은 역시 문재인은 좀 불안하다. 불안하다 이런 것들을 확산시킬 수밖에 그러면 없다. 공론화 과정이라는 것이 반대 무효화를 전제로 한 논의라고 그런 시각을 아니죠. 보시는 거예요? 아니 무효화를 하지 않더라도 네. 공론화 과정 자체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국익에 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술적으로나 전략적으로 유용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확고한 입장을 낼 필요가 있다. 그렇죠. 나중에 그게 번복이 되더라도 지금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하고 가야겠다 이런 얘기죠. 사실 뭐 이 부분 대선 전략의 문제가 아니라 안보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니까요. 문재인 전 대표 1위를 지켰지만 반 전 총장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하면서 격차를 좁혔습니다. 차 교수님, 이른바 반 총장의 귀국 효과가 미세하게나마 나타났다? 저는 뭐 좁혔다기보다는 아직까지 반기문 그 전 총장의 귀국에 따른 일종의 컨벤션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는데 방점을 좀 찍고 싶습니다. 반기문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사실 국내에 입국하기 전부터 네네. 지금 뭐 계속 지난 연말부터 끊임없이 지금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사실 이 인천공항에 몰려든 지지자들만 그 분위기를 본다고 한다면 그 1위를 탈환할 정도까지 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건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반기문 전 총장이 지금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의혹들 그런 부분들이 아직 명쾌하게 해소되지 네. 못한 점 그리고 귀국하고 난 그 여러 가지 행보 자체가 너무 서둘러다 보니까 예. 일단 구설수 이러한 부분들에서 아직까지 컨벤션 근데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이게 부분. 1일 대선 예. 주자 지지들 보면 반기문 전 총장의 지지들이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씩 상승하는 거란 이런 곡선을 보이고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정점을 찍어서 조금씩 내려오는 추세란 말이죠. 이게 이제 귀국 직후의 모습이에요. 김 선생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으로 그 인천공항에서의 모습이나 서울역에서의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기대를 많이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기세로 보면 확실한 역전을 좀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됐던 거는 결국 반 총장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도 이게 확실하게 그 차이를 좀 벌려놔야 하는데 그게 안 된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극단적으로 좌편향을 했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론조사는 지금 그렇게 의미가 있지 않다. 지금은 네. 어떻게 보면 교착 상태이고 설 민심에 대한 전초전의 성격이 아닌가라고 전초전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사이에 각 후보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설 민심 그 이후의 여론조사는 확실하게 달라질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변수가 민심을 요동치게 하는 변수가 될까요? 결국은 반문연대가 가능할 것이냐. 반문연대는 결국 개헌론이 아니겠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그 꿰는 핵심 이슈는 개헌입니다. 결국은 지금 개헌 스펙트럼 탄핵 정국을 넘어서 개헌 정국이 됐는데 개헌 정국에서 유일하게 반대하는 게 문재인 대표 아니겠습니까? 나머지를 어떻게 세력화하느냐, 반문연대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수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 구도는 확실하게 그 차이가 난다. 결국 이 연대를 못 만들면은 당분간은 문재인 네. 독주가 계속될 거고 그게 어떻게 보면 대선 때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개헌 문제는 그 반문 연대, 비문 쪽에서는 누가 됐든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한 아주 정교한 로드맵이 필요하다. 나와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반문연대의 이제 구심점에 과연 반기문 전 총장이 설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있지요. 그렇죠. 바로 그 네. 때문에 지금 반기문 전 총장이 귀국 이후에 지금 이제 지지율이 약간 횡보지만 이 지금 설날 그 되기 전까지 얼마만큼 지지율을 끌어올리느냐 이것이 좀 뭐 최대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반기문 총장이 확실한 대안이
것으로 주목이 돼야 반기문 전 총장을 중심으로 해서 해체 모의가 가능할 수 있을 부분인데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지지율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 정체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네. 아마 다른 진영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대안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그 관전 포인트는 이 문재인 전 대표가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상당히 이제 1위를 네. 오랫동안 이제 나름대로는 고수를 하면서 지금 현재 중도 외연으로 확장을 하려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여론이 먹혀 들어갈 것인가 그것이 실질적으로 지금 30%를 돌파한 그것이 좀 더 상승세를 탄다고 할 한다면 것이냐. 상당히 이제 대세로는 이어질 수 있는 국면인데 그러한 부분 동력을 그대로 갖고 갈 수 있냐 부분이고 또 하나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앞서 그 대담에서 제일 처음 이야기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만약에 구속이 되고 난 뒤에 한국 경제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 여파들 그것들이 과연 그러면 이 특검의 이 사회 정의를 씌우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이 지금 잘 나가는 삼성이라는 회사에 경제적으로 이렇게 타격을 주는 것이 낫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아마 사회적으로 상당한 아마 논란이 상당히 있을 것인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네. 또 이거 하나의 그 여러 가지 그 대선주자 지지율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탄핵 민심이 얼만큼 유지되느냐 그 부분도 그렇죠. 하나의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어제 박지원 국민의당 신임 대표 우리가 제3지대의 중심이다 텐트를 치겠다 또 그러면서 기둥을 세우겠다고 얘기했는데 박지원 대표 이야기 듣고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강론과 연대론이 계속 회자가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천막을 치려면 더욱 깊게, 더욱 단단하게 우리 당의 기둥을 세워야 합니다. 선자강, 후연대는 선거운동, 혁명의 기본이기도 합니다. 연합 연대에 대한 국민의당의 답은 결선 투표제입니다. 결선 투표제가 도입되면 정치 공학적 연대가 사라지고 정책적 연대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당대표님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오랫동안 주장해왔던 야권의 통합과 연대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국민의당으로 갈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되는 이 시점에서 이제는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어떻게 정권 창출을 위해서 지혜를 모을 건지를 고민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신임 대표 선자강 후연대로 정치, 외교, 국가 운영의 기본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연대 쪽에 방점이 찍힌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상호 원내대표 반기문 전 총장 국민의당으로 갈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 아니냐 연대해야 된다 논의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김 소장님, 사실 이제 안철수 전 대표 지지율이 계속 이제 정체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국민의당이 하나의 변수로 자꾸 이제 여론이 이제 거론이 되는데 어떻게 전망, 진로 보시는지요? 지금 국민의당이 내용을 보면 전략을 얘기하는 거 보면 좀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안철수라고 하는 내부의 후보가 좀 정체 단계가 있고 또 지역적인 기반인 호남 민심이 또 문재인 대표 쪽으로 쏠리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걸 보면서 과연 이게 박지원의 리더십이 살아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도 문제제기가 있는 거고 또 하나의 변수는 반기문 총장이 예전처럼 압도적 1위 후보가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박지원 그 대표는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 우리로 알아. 그래 경쟁하자. 우리가 모시기에는 지금 당신이 그렇지 않느냐. 일단 들어와서 여기에서 컨벤션을 좀 만들어 보자. 그런데 반기문 총장 입장에서는 여기는 역시 호남 민심인데 호남은 문재인 대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부를 비롯해서 그 영남, 중부 이쪽을 먼저 해야 하는데 여기 이순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양쪽이 좀 맞지가 않아요, 잘.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그 재밌는 건 우상호 아까 대표 얘기도 나왔는데 역시 합종연행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 것 같아요. 역시 문재인 대표의 독주 체제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엮어서 이걸 막아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합종술이 있는가 하면 문재인 대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연횡을 주장하는 거죠. 야권 연대를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 양자가 어느 지점에서 부딪혀가지고 결론을 낼 것인가. 결국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문재인 대표가 얼마나 국민들의 호소력을 갖느냐. 또 하나는 반대편에 누가 반문연대의 중심이 되느냐. 이 부분이 결국 종국적인 결론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결국은 봅니다. 이제 우상 원내대표의 제안은 반문연대의 틀을 좀 흐트리기 위한 제안이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지금 그 박지원 지금 당대표, 신인당 대표 입장에서는 뭐 자강론, 선자강 후 연대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막 이제 당원들로부터 선택을 받았는데 벌써 밖으로 나가자고 한다면 말이 안 되니까요. 그러나 물론 언제는 자강론을 펼쳐서 지금 안철수 후보나 좀 약간 지금 떠나고 있는 호남 민심이 네. 돌아올 수만 있다고 한다면 뭐든지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결코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예. 자, 그런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고 한다면 과연 이 자강론을 계속 갖고 갈 수 있을 유지할 수 것이냐. 있을까? 물론 이렇게는 할 수 있겠죠. 뭐 당내에서 먼저 후보를 뽑고 그 네. 뽑힌 후보를 제3지대에서 반기문 전 총장과 뭐 경선하는 그런 국면도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굳이 그때는 아마 제 생각에는 반 총장이 별로 국민의당하고 손잡을 생각을 안 할 것 안할 같거든요. 것이다. 별로 그 정치적으로 매력적이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지금 예. 요즘 이재명 성남시장, 문재인 전 대표와 이제 서울시장 밀약설이 있다. 이런 얘기가 좀 계속 이렇게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아니라고 했지만 어떤 배경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재명 성남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 촛불 민심 때 상당히 급부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 지금 급부상에 지금 제동이 걸렸다는 거죠. 제동이 걸리면서 결국 그러면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는 결국 페이스메이커에 불과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페이스메이커를 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줘야 되는데 그것이 결국 서울시장이 아니겠느냐. 그런 이야기들이 자신을 완주를 할 생각인데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일종의 음해다. 정치적 음모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당장은 뭐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않다. 예. 어떻게 보시는지요? 성남시장이 서울시장이 되는 거는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죠. 저거는 약간의 김빼기 작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빼기 작전이다. 사실 이제 오늘 새누리당 첫 윤리위원회가 소집이 됐는데 짧게 20초씩만 드릴게요. 사실 이제 윤리위 성공 가능성, 친박 3인방 거취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당원권 정지 이 정도로 아마 결정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하지 않은 징계라고 보죠. 왜냐하면 지금 상임정국위원회가 법적으로 이게 가능한 거냐, 정당한 거냐 이런 부분들이 가처분 신청도 들어가 있는데 네. 그 상임정국위원회가 만든 비대위고 비대위가 의결한 윤리위에서 징계를 하겠다. 그런 거는 뭐 전체적으로는 뭐 시간도 없고요. 알겠습니다. 사실 뭐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위태롭습니다. 실업자가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경제도 위태롭게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민들 경제와 민생, 안보 위기를 구해낼 수 있는 지도자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서 줄여야 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